한번 가봅시다. 뭔가 참, 자, 여기에 1, 2, 3, 자, 확인해 봅시다. 조선왕조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 규정된 신분제는 신분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는 양천제. 그래서 어, 법전에 규정된 법정 신분제는 양천지였다는 겁니다. 자, 신분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눈 거예요. 자, 그럼 양인은 뭐냐? 과거에 응시할 수 있고 거기다가 납세와 군역 등의 의무를 진다. 군대 가는 거고요. 군역은 납세는 세금 내는 겁니다. 천인은 차이점 아니겠지, 그렇지 않았겠지. 자, 천인은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되어 천역을 담당했다. 천한인. 노비 같은 사람들이겠죠. 노비. 자, 관료 집단. 관료 집단은 관료라는 건 관직에 있는 사람들, 공무원들 얘기하는 겁니다. 뜻하던 양반이 16세기 이후 세습적으로 군역 면제 등의 차별적 특혜를 받는 신분으로 굳어짐에 따라 16세기 전에는 양반도 군역을 했던 거야. 세습은 대대로 이어지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신분은 어, 이렇게 그 신분은 양인과 천인으로 있었는데 양반이라는 건 무반, 동반, 서반 뭐 이런 식으로 두 개 반으로 구분됐던 관료 직책을 묶어서 양반이라고 불렀었는데 원래 군역 면제된 차별적 특혜를 받는 신분으로 보짐에 따라 양인은 사회적으로 법적인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양반, 중인, 상민으로 분화됐다. 양반, 중인, 그 다음에 상민. 요 상민이 평민 같은 거지. 이 중에 이 중에 양반은 군역을 면제받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천인은 납세나 군역을 안 하는 거예요. 양인이 하는 겁니다. 원래 전부 다. 그 중에 양반이 특혜를 받게 됐다. 여기에 납세와 군역 등의 의무가 있었는데 양반은 군역 면제라는 특혜를 받게 됐다. 갑시다. 이러한 법적 사회적 신분제는 자, 법적 신분제는 뭐예요? 양인과 천민, 양인과 천인, 천인. 그리고 사회적 신분은 양인은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갑시다. 그러면 이렇게 있었겠지. 사회적으로는. 이해되죠? 양인의 또 다른
특징은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럼 얘네들도 과거 시험을 다 볼 수 있었다는 거야. 법적으로는. 근데 갑오개혁으로 철폐되기 이전까지 조선사의 근간, 뿌리가 되었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농업 생산량이 증대하고 상공업, 장사하는 것들이 발달하로 같은 신분 안에서도 분화가 확대되었고, 자, 경제적인 능력이 발전한 거죠. 이에 따라 신분제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자, 16세기 이후 그랬다가 이번에는 조선 후기 때입니다. 16세기 이후였다가 조선 후기 신분제 변화가 뭐냐? 천인의 대다수를 구성했던 노비는 속량과 도망 등의 방식으로 신분적 억압에서 점차 벗어났다. 자, 속량은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 천인의 누구누구가 있어 여러 구성이 있었는데 여러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설명은 안 나왔지만 이 중에 노비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다수였다. 아주 모르겠고. 네, 이들이 신분적 억압에서 점차 벗어났고, 자, 영조 연간에 영조 때쯤에 편찬된 법전인 속대전에서는 노비가 속량할 수 있는 값을 백량으로 정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속량이 제도화됐다. 자, 속대전 법을 통해 속량이 제도화됐다. 이는 국가의 재정 운영상 노비제 유지보다 그들을 양인 납세자로 전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몰락한 양반들은 노비의 유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몸값을 받고 속량해 주는 길을 선택했다. 자, 몰락한 양반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의 발달로 노비가 어, 양인으로 신분 상승하는. 그러면 보면 알겠죠? 천인은 납세 의미가 없었지만 돈을 주고 신분을 사서 양인이 되면 과거 응신의 기회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납세와 군역의 의무를 졌고 양인이 늘면 늘수록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자, 18세기 이후 자, 시대에 따라 내용이 전개됩니다. 경제적으로 성장한 상민층에서는 자, 상민이면 여기입니다. 상민층에서는 유학 직역을 얻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자, 상민층 경제적으로 성장한 유학 직역을 얻고자 하는 현상. 자, 유학은 벼슬 하지 않은 유생을 지칭했으나 이 시기에는 원래는 그랬는데 관료로 진출하지 못한 이들을 가리키는 직역 명칭으로 굳어졌다. 유생이라는 건 선비를 얘기합니다. 호적상 유학은 군역명제라는 특권이 있어서 상민층이 원하는 직역이었다. 유학 직역의 획득은 제도적으로 양반이 되는 것을 의미해. 왜? 양반에게 균역이 면제되니까. 상민은 음, 돈을 벌어서 그걸 통해서 유학이라고 하는 직역.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관료로 진출하지 못한 이들. 유학은 군역이 명제되는. 사실상 양반으로 취급되는 겁니다. 제도적으로는 양반이 되는 것. 유학이라는 게 되면 그러면 이걸 이렇게 써도 되겠다. 어떻게 쓰냐면 양반은 원래 관료 집단이었는데 관리가 되지 못한 양반을 유학이라고 했던 거야. 이 안에. 그럼 상민이 그 유학이 되고자 했고 유학에겐 마찬가지로 군역 면제라는
특권이.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양반에 속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써볼까? 자, 돌아보죠. 그러나 그것이 곧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자,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상민이 유학이라는 직역을 얻는다고 해서 당시 양반 집단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교적 의례의 준행, 어, 문중과 족보, 문중은 가문, 족보의 편입 등 다양한 조건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일부 상민층은 유학 직역을 발판으로 양반 문화를 모방하면서 양반으로 인정받고자 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 유학 직역을 얻었다 하더라도 유학 직역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는 양반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양반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유학 직역의 획득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했다? 유교적 의례. 의례는 어떤 음, 행사, 의식, 양반이라면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준행, 지키는 거. 지키고 실천하는 걸 얘기를 해요. 하고 그리고 족보에 편입되는 것들에 이런 조건이 더 필요했다. 그래야만 양반에게는 유학에다가 그러니까는 원래 이 양반이라는 집단 안에 유학이 있는데 원래 양반이라는 집단 안에서의 유학은 그냥 양반으로 온전히 인정받았지만 상민의 경우 유학 직역을 얻어서 범위, 양반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학의 직역뿐만 아니라 뭐까지 필요했다. 상민의 경우는 올려놨어. 다양한 조건. 놔두자. 다양한 조건도 또한 하나 함께 갖춰야 됐다. 이렇게 쓸까? 그죠? 마지막 단락. 조선 후기에는 신분 상승 현상이 일어나면서 양반의 하한선과 비양반층의 상한선이 근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양반들이 비양반층의 진입을 막는 힘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지만 비양반층이 양반에 접근하고자 하는 더 강하게 작동했다. 유학의 증가. 유학의 증가가 바로 뭘 하겠다? 비양반층의 상한선이 근접하는 이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원래는 뚝 떨어져 있었는데 상민들이 양반으로 점차 진행을 하고 접근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가죠. 경국대전 체제에서 양인이 관료가 될 수 있다는 점. 법적으로는 양인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관료가 벼슬아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능력주의가 일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자 실제로는 양반 이하의 신분에서는 관료가 되기 어렵다. 아까 요 법적인 제도 안에선 여기에 있고 이때 과거에 응시해서 관료가 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양반만이 뭐가 될 수 있었다? 관료가 될 수 있었다. 자, 실제로는 이랬다. 법적인 체제 안에서는 관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양반만이. 이러한 상황에서 17세기 유형원은 반개수록을 통해 19세기 정약용은 경세육도 등을 통해 각각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한 일종의 개혁론,
개혁이란 건 뭐죠? 잘못된 걸 뜯어 고쳐서 좋게 개선하는 거죠. 여기서 문제점은 뭐예요? 실제로는 양반이 신분에선 관료가 되기 어렵다에 대해서 유형원과 정약용은 살았던 시대가 다르지만 자, 도덕적 능력주의를 통해 당연히 요게 문제입니다. 양반 이외의 신분에서는 관료가 될 수 없었다. 관료되기가 어렵다.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개혁하는 게 바로 뭐예요? 세습이 아니라 도덕적인 능력주의에서 일종의 개혁론? 이 말은 뭐겠어? 양반이 아닌 신분에서도 뭐가 관료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그 개혁론이겠지. 그것을 공통적으로 얘기할 때 그때 양반이 아닌 신분에서 관료를 뽑는 기준이 어떤 거다? 도덕적 능력주의. 자, 유형은 갑니다. 차이점 시험들에 나올 거예요. 기본적인 생각은 국가 공동체를 성리학적 가치와 규범에 따라 운영하고 유교, 구성원도 도덕적으로 만드는 도덕국가의 건설이었다. 자, 유형원의 기본 생각은 도덕국가의 건설. 자, 나라도 도덕적으로, 구성원도 도덕적으로. 한번 가보죠. 신분 세습을 비판한 그는 현명한 인재라도 노비로 태우면 노비로 살아가는 것이 천하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보고 자, 노비제 폐지. 자, 유형은 정리해 볼까요? 목적 도덕 국가의 건설. 그것에 대해서 자, 노비제 폐지. 또 하나 세습. 신분 세습 비판. 겁니다. 아울러 비도덕적 직업이라고 생각한 광대와 같은 직업군은 철폐, 없애고 산업공상의 3인으로 그러면 다 없애고 노비제까지 다 없애고 그런 거 없애고 몽창 다 합쳐가지고 사농공상으로만 재편하자는 거지. 비도덕적 직업군 폐지. 두 번째 산업공상으로 재편. 찬성이라고 쓸까? 신분은 노비 없습니다. 이 사람의 개혁문에는 대단히 진보적이죠. 그는 과거제 대신 공거제를 통해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자를 추천으로 선발해. 시험이 아니야. 아까 도덕적 능력주의라 그랬지. 둘 다. 그래서 도덕적 능력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를 추천으로 선발해 여러 단계의 교육을 한 후 최소한의 학식을 확인하는데 어떻게 확인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관료를 임명한다. 이게 공거제 그가 지은 과거제 말고 그러면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자를 추천으로 선발. 자, 여러 단계의 교육 그리고 최소한의 학식 확인 하는 절차를 거쳐서 관리를 임명합니다. 도덕을 기준으로 관료를 선발하고 여기 이미 나왔죠. 도덕적 능력을 기준으로 선발하고 지방에도 관료 선발 인원을 적절히 분배하면
향촌사의 풍속도 도덕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왜? 그런 자를 관리로 선발하니 그들도 관리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겠지. 도덕적 능력을 키우려고 하겠지. 그러면 향촌사회는 일종의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료 선발을 지방에도 관료 선발 인원 적절히 분배. 자, 이 사람은 공거제. 공거제는 자세하게 쓰지 않을게요. 음, 지방에도 관료 인원 배분. 적절한 배분. 자, 정약용 갑니다. 자, 정약용은 신분제 동의하는 사회에서 시대가 좀 뒤져. 3인이 뒤섞여. 3인은 산업공상이 사는 것이 교화의 가르침에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산업공상별로 구분하여 거주하는 것을 포함한 행정구역 개편 구상. 야, 얘는 좀 약간 좀 차별적이네. 자, 정약용은 자, 산업공상별 거주구역 지정하는 거예요. 또, 자, 행정구역 개편을 맺어냈고 이에 맞춰 사집단을 재편. 사집단 재편. 양반계층이죠. 관료계층. 자, 어떻게 되느냐? 도덕적 능력의 여부에 따라 추천으로 예비 관료인 선사를 선발하고. 야, 여기도 마찬가지네. 도덕적 능력 기준. 자, 선사는 예비 관료래요. 선사 선발. 일정한 교육. 선발해서 일정한 교육을 하고 여러 단계 시험을 거쳐 이번엔 교육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시험을 봅니다. 이렇게 사거주지에서 더 많은 선사를 선발을 했지만 농민과 상공인에도 사농공상에서도 선사의 선발 인원을 배정하는 등 노비 이외에서 사집단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했고 노비제에 대해서는 사를 집단에게 유지되는 자 노비제 유지 차이점이야 유지 자 노비제 노비를 제외한 은 산농공상의 집단에서 누가 나와야 돼? 관료 선발 이렇게 됐죠? 자, 산업공사를 편성해 공거제를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거였습니다. 이때는 산업공사에 다 포함되고 여기 노비가 폐지됐기 때문에 노비들도 포함이 돼요. 여기는 산업공상 중에서 사에서 많이 더 뽑지만 농공상에서도 관료를 선발합니다. 노비들은 배제돼요. 도덕적 능력주의와 관련하여 두 사람은 모두 사회 지배층으로서의 사회에 주목했다. 자, 산업공상 중에 사가 사회 지배층입니다. 유영어는 다스리는 자인 사, 다스림을 받는 자인 민의 구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천하의 이치라고 보고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지배층 사를 구성하고자 했다. 자, 이 중에 유형어는
자,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지배층인 사를 구성. 정약용 도 또한이네요. 또한 양반의 세습을 비판하며 어 비슷하네. 양반의 세습 비판. 어때요? 여기도 비판, 여기도 비판. 같죠? 도덕적 능력에 따라 사회 지배층을 재편하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자, 사회 지배층. 사를 재편하는 것. 공통점이야. 사의 재편. 여기. 사 집단 재편. 사의 재편. 네. 도덕적 능력에 따라 또한 두 사람은 사회 전체의 도덕 실천을 이끌기 위해 사 집단에 정치 권력, 경제력 등을 집중시키려 했고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차이를 엄격히 유지하고자 했다. 요거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의 구분을 분명히 하는 것. 요게 차이를 엄격히 유지하는 것.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지만 두 사람은 사회 지배층의 재구성, 사 집단의 도덕적인 재구성을 통해 도덕 국가 체제를 추구했다. 자, 여기서 중요해. 그러니까는 관료를 자, 요게 좀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차등을 엄격히 유지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상하잖아. 관료 선발을 지배층이 아닌 사농공상 모든 신분제 속에서 관료를 선발하잖아. 보통은 선비 쪽에서만 관료를 선발했는데 실제로는. 근데 그것을 개혁하는 게 전부 다해서 관료를 뽑자. 그럼 차이를 엄격하게 유지한다면 농공상에서는 안 뽑아야 되잖아.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는 관료 선발 이후에는 엄격한 구분, 차등을 두자는 거죠. 선발 이후에. 관료 선발 이전에 뽑는 대상은 그때는 여러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산업공상이 여러 뒤섞여 있는 이 안에서 관료를 선발하고 그래서 농공상에서도 사집단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사회 집단으로 뽑고 난 이후에는 뭐 하자? 본격하게 그 견해입니다.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내용도 좀 어려울 텐데 여기서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나를 바탕으로 다음에 기억부터 류에 대해 판단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유형과 정약용인데 이게 당시 어려웠던 문제거든요. 자, 정약용은 유형호는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아래는 농공상 힘쓰려 위로는 사가 효도하고 공경, 효도와 공경하는 것, 도덕을 추구하는 거죠. 이는 나라의 기풍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 도덕적인 걸 얘기를 하지.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구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 집단, 사회 지배층이 도덕적으로 도덕적 능력에 따라 재편하는 것 중요하다 봤지. 둘 다 가능하다고 동의하겠네. 산업공상 누구나 인의를 실천하면 비록 농부의 자식이 관직에 나아가더라도 지나칠 일이 아닐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디에서든
도덕적 능력이 뛰어나다면 이걸 도덕적 능력이라고 봅시다. 그러다면 관료로 뽑을 수 있다. 자, 덕행으로 인재를 판정하면 천하가 다투어 이 힘쓸 것이니 자 도덕적인 것으로 나라 안의 모든 이에게 존귀하게 될 관료가 될 기회가 열릴 것이다. 얘는 아니죠. 왜냐면요 정약용은 모든 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노비가 있으니까 노비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유형은 노비를 없애자고 했으니 맞죠. 자 상민과 양반의 구분은 분명하니 그 경계를 넘지 않아야 상하의 위기가 분명해지고 나라가 편안하게 다스려질 것이다. 이 말을 그대로 본다면 그러면 상민은 양반이 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지. 이것만 그대로 보면 경계를 넘지 않아야 된다니까. 하지만 정약용이나 유형원은 다 사층이 아닌 곳에서도 양반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기억과 리을에는 동의하겠군. 자, 리을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형은 틀렸어요. 유형은 니은과 디귿에 동의. 둘 다 동의하잖아. 니은에 유형은 동의할 겁니다. 디귿에도 동의하겠네요. 자, 니은에는 동의하지. 자, 니은에 동의합니다. 정약용. 니은과 리을에 동의하겠군. 자, 니은과 리을에 아닙니다. 정약용은 기억에는 동의하고 디귿에는 동의하지 않겠군. 오케이. 답은 5번. 이렇게 가고. 자, 이거 내용 일치예요. 속대적의 규정을 적용받아 속량된 사람들은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그치? 속량은 노비가 양인, 즉 상민 정도가 되는 거였는데요. 양인은 납세 의무를 집니다. 경우태선 반포 이후 검역까지 조선의 법적 신분제는 두 개. 자, 법적으로는 저는 양천제, 양인과 천인만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조선 후기 양반 중에는 노비를 양인 신분으로 풀어주고 금전적 이익을 얻은 이들이 있었다. 그랬죠? 아까 어디 있었지? 속량과 관련돼서 몰락한 양반들은 돈가스를 받고 속량을 해주는 길을 선택했다. 조선 후기 유학의 증가 현상은 경국대전의 신분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자, 유학이 증가됐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신분 체계가 존재하잖아. 법적인 신분 체제가. 그리고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특혜를 얻고자 유학 직역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양반에 접근하고자 하는 힘이 계속 유지돼서 아까도 봤지만 경국대전의 이런 그리고 법적인 신분제 혹은 사회적 신분제는 가부개혁이 철폐되기 이전까지 조선 사회의 근간이 되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에 잘못된 거지. 자, 일련의 개혁론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거 13번.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13번 봅시다. 일련의 계획론을 통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야. 자, 유형어는 자신이 구성한 공동체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특정 직업군. 구성한 공동체는 도덕 공동체였습니다. 국가 공동체는 도덕 국가였어요. 거기에는 비도덕적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직업군은 철폐하려고 했었습니다. 없애는 방안을 구상했어요. 맞습니다. 자, 유형어는 지방사회 도덕적 기풍을 진작은 업시키는 겁니다. 기풍은 분위기, 도덕적인 경향,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관료 선발 인원을 지방에도 할당하는 방안은 지방에도 관련을 적절히 분배했었답니다. 풍속도 도덕적으로. 그것도 적절해요. 저희는 지배층인 사 집단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맞습니다. 지배층인 사 집단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여기 나오죠. 뒤에 정액은 사회 지배층 사 집단에 이것을 집중시키라고 했었습니다. 저희는 직업별로 거주를 달리하는 것을 포함한 행정구역 개편 방안을 구상했다. 오케이. 답은 5번이겠네. 모두 시험으로 도덕적 능력이 우수한 이를 선발. 자, 보세요. 도덕적 능력이 우수한 이를 선발하는데 시험으로 선발합니까? 추천으로 선발했습니다. 유영원. 그래서 아니에요. 그리고 여긴 테스트도 없어요. 여기도 보세요. 도덕적 능력을 추천에 따라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해요. 둘 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시험. 그거. 자, 기억부터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기억이 뭐니? 유교적 의례의 준행 이런 것들이 조건으로서 유학 직역을 얻었어도 양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고 니은 사거주지에서 더 많은 선사를 선발하도록 했고 예비 관료 디귿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지배계층 사를 구성하고 있다. 자, 기억은 경제적 영향으로 신분 상승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신분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양반의 노력이고 자, 사람들이 돈이 많이 경제가 발달하면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져서 유학이라는 직역을 상민들이 얻게 됐을 때 그를 온전한 이거를 얻었다고 해서 온전히 양반으로 인정하지 않고 양반이 되려면 족보도 있어야 되고 가문도 있어야 되고 한다는 건 기존의 양반이 유학 직역을 얻은 상민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이고 니은은 이러한 양반층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억은 적절한 설명입니다. 기억은 적절해요. 이 부분에서 니은은 이러한 양반층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아니에요. 이거는 사에 그래도 비중을 두고 더 많이 뽑으려고 했던 정약용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아니고요. 자, 기억은 호적상 유학직역의 증가하는 사회에서 양반 집단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자율적 노력이고 누가 시킨 건 아니니까 니은 기존의 양반들이 가진 기득권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니은은 사거주지에서 더 많은 선사를 선발하도록 했다는 거고 그것이 기존의 양반들이 가진 기득권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게 아니라 정약용의 개혁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에요. 호적상 유학 직역이 증가하는 사회에서 양반 집단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자율주의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뒷부분이 아닙니다. 자, 기업은 상민층 유학직을 얻는 것이 확대된 사회에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을 억제하는 장치고, 오케이. 디귿은 능력주의를 통해 인재 등용에 신분의 벽을 두지 않으려는 방안. 디귿. 자,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지배층 사를 구성합니다. 세습된 신분으로 사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회 지배층을 재편하는 거예요. 둘 다 맞네요. 답은 3번. 뒤에 그 우리가 해설도 내가 줬으니까 해설 보면서 일일이 확인해주고 나머지도 뭐가 틀렸는지 해설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 16번은 일일이 읽으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바로 하나로 바로 가지. 보기 박스 읽어봅시다. 16세기 초 영국의 토머스 먼은 유토피아라는 가상 국가를 통해 당대 사회를 비판했다. 그가 제시한 유토피아에서는 현실 국가와는 달리 유토피아는 다릅니다. 모두가 일을 하고 사치에 필요한 일은 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6시간만 일해도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유토피아에서도 노동을 면제받는 학자 계급, 자, 성직자, 관료 등의 권력층 바로 이 학자 계급에서만 나오도록 자, 학자 계급에서만 권력층이 나옵니다. 하였는데 학자 계급 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연구와 공공의 일에 전념한다. 자, 학자 계급 의무 면제, 연구와 공공의 일. 학자 계급은 능력 있는 이를 성직자로 추천하고 대표들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될 수 있다. 자, 성직자의 추천으로 그리고 대표들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학자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학자 계급도 성과가 부족하면 이런 것에 대한 성과가 부족하면 노동 계급으로 환원될 수 있고 노동 계급도 공부에 진전이 있으면 학자 계급으로 승격. 자, 노동 계급은 어, 의무가 있는 존재겠죠. 노동 계급에서 학자 계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학자 계급에서 노동 계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얘기할게요. 유토피아에서 노동 계급과 학자 계급 간의 이동이 가능한 것은 계급 간 차등이 없으면 승격이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겠죠. 차등이 없음이 잘못됐습니다. 계급 간 차이가 있습니다. 답은 5번. 나머지 문제 풀어보시고요. 아,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네. 내일 10시에 또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 여기 좀 긴 지문이어서 시간이 좀 걸렸고, 내일 10시에 만나면 과두제랑 플라스틱, 블록체인이랑 영화 이론, 요 두 개만 하면 일단은 3학년 기출지문에서 나오는, 다루는 독서 지문은 다 하게 되고, 요거 끝나면 뭐 해야 되냐면, 이거 끝나면, 어, 엊그제 얼마 전에 화요일 날, 지난주 화요일이었니? 수요일이었니? 수요일 날 봤던 6월 2학년 모의고사 비문학 독서 거기 독서 지문 거기에 있는 네 지문이 남습니다. 그거까지 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죠. 여기 딸려있는 문제 풀어보고 앞에 봤던 것들도 꼭 복습해서 몇 번이고 읽어줘, 효경아. 자, 오늘 여기까지 해볼게요. 내일 10시 일단 고생했어. 요거는 내 영상 올릴게.